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실 새벽 6시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73세 노인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습니다. 박종철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는 이 남자는 단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직한 신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8억 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절도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실 반대편에는 50대 여성이 분노에 찬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최은혜, 강남 최대 건설회사 태양건설 회장의 부인입니다. 그녀의 몸에는 수천만 원어치 명품이 걸쳐져 있고 손가락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 옆에는 3명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종철은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시간입니다. 명품 쇼핑백, 고급 와인 박스, 수입 치즈 포장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검은 벨벳 상자에 닿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박종철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황금빛이 새벽 어둠을 가릅니다. 목걸이였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목걸이, 중앙에는 손톱만 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종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년 전 재개발로 집을 잃은 후 그는 고시원 월세조차 밀리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목걸이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폐지 수레를 버려둔 채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그는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당직 경찰 이준호는 처음에 노인을 거지로 착각했습니다. 찢어진 작업복, 폐지 냄새,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노인이 상자를 꺼내자 이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8억 원 브랜드 매장 확인 결과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즉시 구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은혜, 그녀는 전화를 받고 1시간 후 파출소에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와 비서를 대동하고 마치 왕족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제 목걸이가 아니에요. 파출소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은혜는 목걸이를 집어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목걸이는 특별 주문 제작한 것으로 중앙 다이아몬드에 레이저 각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에는 그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혜는 박종철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이 진짜를 훔쳐서 숨기고 정교하게 만든 위조품을 신고해서 의심을 피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강민호는 30분 만에 변호사 3명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들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 최고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종철을 절도죄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종철은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운 것을 신고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변호사들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8억짜리 목걸이를 정직하게 신고할 리 없다고. 분명 진짜를 훔쳐 팔 계획을 세우다가 들킬까봐 위조품을 만들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철은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했는데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강남경찰서 유치장은 좁고 냄새가 났습니다. 박종철은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옆 칸에는 폭행범이, 다른 칸에는 사기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종철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냐고. 박종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종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재개발 시작 전까지 그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고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공고가 붙었습니다. 태양건설이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이 책정되었지만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모두 건설회사 편이었습니다.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종철의 집도 부서졌습니다. 그와 아내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2년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종철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철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형사 2명이 그를 마주 앉았습니다.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진짜 목걸이를 어디에 숨겼냐고. 박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위조품을 만들 능력도 돈도 연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종철의 고시원 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평짜리 작은 방, 낡은 이불 하나, 폐지 줍는 장갑 한 켤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숨겨둔 금목걸이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종철의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잔고는 32,000원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입금 내역은 폐지 매각 대금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8,000원이었습니다.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걸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박종철은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 8억 목걸이, 절도 혐의, 가난한 노인의 치밀한 범죄, 위조품으로 눈속임 시도. 기사들은 박종철을 범죄자로 단정했습니다. 댓글은 더 악랄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욕심이 과하네. 가난하면 범죄자가 되나. 저런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험한 거야. 수천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박종철의 이름과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었습니다. 최은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를 도둑 맞았다고. 가난한 노인을 믿었다가 배신당했다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여론은 그녀 편이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강민호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원한다고. 그는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더욱 강하게 박종철을 압박했습니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걸이는 진품이었습니다. 위조품이 아니었습니다. 금의 순도, 다이아몬드의 품질, 브랜드 각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최은혜가 구매한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최은혜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브랜드 본사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조품을 진품으로 감정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브랜드 측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재감정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브랜드 본사의 최고 장인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모든 세공 기법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100% 진품이었습니다. 최은혜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브랜드 매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매니저를 만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침착하게 구매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 전 최은혜가 구매한 목걸이의 일련 번호와 지금 목걸이의 일련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의 감정 결과가 모두 진품인데 왜 주인은 가짜라고 우기는 걸까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여전히 박종철에게 불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믿었습니다. 가난한 노인보다 재벌 부인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종철은 여전히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박종철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유치장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진통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젊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 김지우였습니다. 그녀는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렇게 강하게 위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지우는 박종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눈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료로 변호를 맡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종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지우는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은혜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목걸이를 구매한 날부터 분실 신고를 받은 날까지의 모든 기록을 찾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기록,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걸이가 발견된 레스토랑, 바로 그곳에 분실 전날 밤 최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CCTV에 두 사람이 식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레스토랑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웨이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은혜 부부가 큰 소리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은혜가 울면서 목걸이를 벗어 테이블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웨이터는 계속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떠난 후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의자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검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분실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주방장이 분실물들을 정리하면서 실수로 그 상자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밖에 버려졌고 박종철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지우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웨이터 진술서, 레스토랑 분실물 기록. 이것들은 박종철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최은혜는 자신의 목걸이를 가짜라고 우기는 걸까요? 김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최은혜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 은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걸이 구매 3개월 전 최은혜는 15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대상은 바로 그 금목걸이였습니다. 보험금은 목걸이 가격의 거의 2배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은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린 척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종철이라는 정직한 노인이 목걸이를 주워 신고한 것입니다. 최은혜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걸이가 가짜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지우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태양건설은 지난 5년간 수백 채의 집을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금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현금, 명품, 그리고 고가의 귀금속. 최은혜의 금목걸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는 뇌물을 주기 위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뇌물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최은혜는 목걸이를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레스토랑에 두고 오면 누군가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분실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까지 탈 수 있었습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하지만 박종철이 정직하게 신고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최은혜는 당황했고 목걸이를 가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를 찾으면 뇌물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우는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CCTV 영상, 웨이터 진술, 그리고 태양건설의 수상한 금융거래 기록.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에서 대형 부패 스캔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찰은 태양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00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었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이메일 모든 것이 압수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긴급히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압수된 자료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태양건설은 17개 재개발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청 공무원 32명에게 총 87억 원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주고 차액은 회사와 공무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이었습니다. 태양건설은 조직폭력배를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철거를 거부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한 노인은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한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박종철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5년 전 그의 집이 강제 철거될 때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박종철과 그의 아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내는 그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의 시작이었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지우는 이 모든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박종철의 무죄를 주장했고 태양건설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이 사건이 실렸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직한 노인을 범죄자로 만든 재벌, 8억 목걸이 뒤에 숨겨진 87억 부패, 가난한 노인이 밝힌 대한민국 최대 비리.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박종철은 2주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든 혐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수백 명의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입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박종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 검찰과 김지우 변호사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모든 서민들을 위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짧은 발언은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뉴스는 반복해서 그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박종철은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직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최은혜도 보험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32명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태양건설은 조직적으로 뇌물을 살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5년 전 재개발 당시의 폭력, 아내의 죽음,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고통.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호의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회계장부, 이메일, 녹음 파일, 모든 것이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재판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은혜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여 약자를 짓밟은 사건이라고. 박종철 같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한 범죄라고. 따라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종철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종철의 본명은 박종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정호였습니다. 그는 30년 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팀장이었습니다. 경정 계급까지 올라간 엘리트 경찰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검찰은 더 조사했습니다. 박정호는 1990년대에 대형 조직 폭력배 조직을 소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수사했고 결국 보스를 포함한 조직원 47명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정의의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박정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조직의 잔당들이 복수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위협받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신분을 바꾸고 조용히 살라고 권유했습니다. 박정호는 경찰을 그만두고
박종철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재개발로 집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결국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김지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종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과거를 밝히지 않았는지. 박종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김지우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박종철의 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평생 정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라는 것을, 금목걸이를 신고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지우는 박종철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박종철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정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박종철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 알고 보니 전설의 경찰. 헤드라인은 전국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30년 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 경찰들, 그가 구한 피해자들, 그를 취재했던 기자들. 그들은 박정호가 얼마나 훌륭한 경찰이었는지 증언했습니다. 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다고. 상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그는 진정한 정의의 화신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폐지를 줍게 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도 나타났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되었다가 박정호 팀장에게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정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고. 평생 은인으로 기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박종철은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의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범죄자들과 싸웠고 노년에는 부패한 재벌과 싸웠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박종철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박종철은 생전 처음 청와대에 발을 디뎠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국가보훈처는 박종철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매달 보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그에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고시원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박정호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계급을 수여했습니다. 박종철은 명예 경무관이 되었습니다. 경찰 생활을 할 때도 오르지 못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패와 계급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계속 그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박종철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정직과 용기를 가르치는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은 박종철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여러 대기업이 박종철에게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철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재개발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기업이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박종철은 그 재단의 명예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태양건설의 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했습니다. 박종철의 아내처럼 고통받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종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매달 충분한 연금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옛 거리를 찾았습니다. 청담동 골목을, 폐지를 줍던 그 골목을. 거기서 그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종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단지 자신이 운이 좋아서 주목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영웅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박종철의 이야기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개발 제도 개선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부패 척결 특별팀을 신설했습니다. 건설 비리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건설과 비슷한 사례가 17건 더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고가 귀금 속에 대한 보험 가입 심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최은혜 같은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박종철의 사건이 제도 개선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종철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1년 후 정부는 박종철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수준의 훈장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 날 박종철은 정장을 입고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는 김지우 변호사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1년 전 폐지 줍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 강요, 국회의원, 언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박종철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종철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금빛 훈장이 박종철의 가슴에 빛났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직과 용기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짧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금목걸이를 신고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정의는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가신 아내를 언급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순간을 보고 있을 아내에게 이 훈장을 바친다고. 아내가 있었기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중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종철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냐고. 박종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재단 일을 하겠다고. 재개발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태양건설 강민호 회장을 용서할 수 있냐고. 박종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들의 몫이라고. 자신은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증오보다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박종철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종철은 그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김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계속 함께 일하기로. 재단에서 피해자들을 돕고 부정의와 싸우기로. 박종철은 명예이사장으로, 김지우는 법률 고문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동반자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종철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의 묘지였습니다. 그는 국민 훈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훈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가 이겼소. 정의가 승리했소. 그는 오랫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재개발로 고통받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내는 옳았습니다. 정직하게 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박종철은 믿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몇 주 후 박종철은 다시 청담동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일로 그 지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옛 골목을 걷다가 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박종철은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노인도 재개발 피해자였습니다. 집을 잃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종철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박종철은 그 노인에게 재단을 소개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종철은 그날 12명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재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연락처를 받고 필요한 도움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종철은 옛날 폐지를 줍던 그 레스토랑 앞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팔아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건설의 부패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종철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2주간 유치장에 갇히는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더 큰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고 부패한 권력이 처벌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폐지 줍던 날들이 생생했습니다. 그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재단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철은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명예이사장이었지만 매일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오전에는 피해자 지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47건이었습니다. 모두 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종철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 결과 47건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 12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재단의 예산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법률 자문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3건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재개발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부당한 보상금에 대한 소송, 강제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김지우는 3건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고 판례도 유리했습니다. 박종철의 사건 이후 법원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편에서 판결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종철과 김지우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지우가 말했습니다. 재단이 1년 만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지금까지 327명을 도왔고 총 74억 원을 지원했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재단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박종철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전국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였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화려했습니다. 조명, 카메라,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종철은 앵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분 후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1년 전 금목걸이를 주었을 때 무슨 생각이었냐고. 박종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팔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고. 하지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배신할 수 없었다고.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가 또 물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을 때 후회하지 않았냐고. 박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웠다고. 억울했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박종철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직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정직뿐입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불공평하고 정의가 멀게 느껴져도 정직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스태프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종철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앵커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동적인 인터뷰였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습니다. SNS에는 박종철의 마지막 멘트가 퍼져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공유했고 수백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정직은 약자의 무기라는 문구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방송을 교육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감상문을 썼습니다. 박종철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했습니다. 윤리 경영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준법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박종철 사건이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부패가 결국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박종철은 7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매일 재단에 출근했고 주말에는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종철은 다시 청담동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박종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시가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정직과 정의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국회의원, 시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종철이 단상에 올라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념관 1층에는 박종철의 생애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경찰 시절 자료, 폐지 줍던 시절의 모습, 그리고 금목걸이 사건의 전말.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교육 공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직과 정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박종철처럼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 결정해보는 게임을 했습니다. 3층에는 재개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증언, 그리고 그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 이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였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과오의 기록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박종철은 혼자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기록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념관 마지막 전시실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방명록이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다짐을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종철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의 기억도 있지만 정의의 승리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거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박종철은 가슴에 국민 훈장을 만져봤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박종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소. 세상이 조금 나아졌소. 아내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종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고통도 싸움도 승리도.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철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요즘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진짜 영웅은 매일 정직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재단에 가서 일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남은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아내라고 상상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어졌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들과 싸우고 시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금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즉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종철은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75세의 노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이 그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그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일면에 반가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피해자 보상법 전면 시행. 법이 마침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박종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단으로 출근하는 길, 그는 한 폐지 수집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레를 함께 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철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재단에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종철은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박종철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상담, 소송 준비, 기부금 모금. 하지만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김지우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23억 원이었습니다. 박종철은 기뻐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최근 재개발로 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박종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종철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다시 청담동을 지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금목걸이를 발견한 그날을. 그는 옛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목걸이를 팔았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선택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국민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훈장을 햇살에 비춰봤습니다.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훈장이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정직, 용기, 정의.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들. 박종철은 훈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별이었습니다. 그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여보, 나는 행복하오. 우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소.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싸워야 할 부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박종철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정의의 씨앗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목걸이를 돌려준 남자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끝.